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42살 여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옷가게 알바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제가 만든 디자인이 히트를 치면서 이 바닥에 뛰어들게 됐거든요. 벌써 20해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10대, 20대를 돌이켜보면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나 싶어서 가끔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시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살았거든요. 정말 냉탕 온탕을 반복했달까요? 오늘은 그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2분 먼저 나왔고 동생이 늦게 세상에 나왔죠. 얼굴은 정말 똑같았지만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앞장서서 일을 벌이는 타입이고 동생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말도 걸음마도 저는 빨랐는데 동생은 모든 게 느려서 5살까지도 말이 서툴렀대요.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빠른 만큼 덜렁댔다면 동생은 느린 만큼 알차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완전 다른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결단력 있고 추진력이 강하셨고 어머니는 얌전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고양이 같은 성격이셨거든요. 어릴 때 게임을 해도 시끄럽게 나서는 저와 아버지 팀은 항상 졌고 조용히 기회를 노리는 동생과 어머니 팀이 늘 이겼어요. 아버지는 해외에서 가죽 원단을 수입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어요. 당시에도 가죽 제품은 고급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멋진 가죽 잠바나 코트를 입고 다니셨어요. 키 크고 잘생긴 아버지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했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자상하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주변에서는 부모님이 금슬이 좋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너무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어쨌든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고 또래 아이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보통 쌍둥이는 서로 경쟁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이유를 이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제 이름은 서희, 서쪽에서 뜨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생은 지희, 지혜로운 기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그 이름대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변화의 시작은 제가 10살 때였어요.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서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됐거든요. 원단을 납품하던 무역업자가 돈을 떼먹고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주문받은 제품을 만들 수 없었고 다른 곳에서 원단을 받을 돈도 없어서 결국 부도가 났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셨지만 헛수고였죠. 오히려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구치소에 가게 되셨어요. 채권자들과 합의를 못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우리가 가난해졌고 아버지가 한동안 못 오신다는 막연한 두려움만 느꼈죠. 동생은 무서워서 울기만 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동생과 어머니를 챙겨야 했어요. 우리가 잘 살 때는 매일 찾아오던 친척들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만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가끔 라면을 끓여주시곤 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요. 세상 인심이 얼마나 냉정한지 어머니가 뼈저리게 느끼셨나 봐요. 아버지가 망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냉대가 더 충격이었나 봐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몰래 뭔가를 팔고 오신 거였어요.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구워주셨죠. 우리는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는데
어머니는 태연히 고기를 구워서 저와 동생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그 모습이 참 슬프고 무서웠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두툼한 돈봉투를 제게 맡기시는 거예요. 서희는 씩씩하고 똑똑하니까 지혜 잘 보살필 수 있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너희들 두고 어딜 가겠니? 아빠 안 계셔도 울지 말고 엄마는 참을 수 있어. 이건 왜 나한테 주는 건데? 엄마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아.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빚쟁이들한테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동생을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우시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하늘 같던 남편은 감옥에 가고 어린 두 딸과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정말 이상하셨어요. 뭔가 조짐이 안 좋았죠. 혹시 엄마가 우리를 두고 사라질까봐 밤새 잠도 못 자고 지켰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든 사이 지희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소리에 깼는데 차갑게 굳어진 엄마를 보고 정신을 잃었어요. 어이구 독한 사람. 저 어린 것들 두고 어떻게 목을 매냐. 장례식에 온 이웃들이 저와 동생을 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던 저는 사람들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됐어요. 어린 것들 두고 간 독한 사람이라니, 그래서 죽는다는 게 그렇게 독한 일이구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도 조문을 왔는데 솔직히 안 왔으면 했어요. 모두에게 제 가난과 불행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부러워했고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들도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런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정말 싫었어요. 고모와 이모들이 서로 우리를 맡을 수 없다고 싸우는 소리에 저는 잔뜩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부자일 때는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와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돈을 빌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른 척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동생과 둘이 살겠다고 했지만 어린애들끼리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우리는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고모나 이모 집에 가서 눈치밥 먹는 것보다 거기가 마음 편하고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지희가 계속 울어서 걱정됐지만 제가 언니니까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목표는 어서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보육원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남기신 돈봉투를 어떻게 숨길까 고민했는데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당히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만들고 그 돈을 넣어뒀죠. 어린애가 꽤 큰 돈을 예금하니까. 은행 직원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최대한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원래 부잣집 아이였으니까 굽실거릴 필요는 없었죠. 저는 보육원에서 독립할 때까지 동생과 잘 지내는 것에 집중했어요. 학교도 전학을 갔고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생활했어요. 가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보육원에 맡겨진 걸 알고 고모, 이모들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나 봐요.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알랑거리며 돈 빌려갈 때는 혀처럼 굴더니 제 조카들을 고아로 만들어놨냐고 거품을 물었을 거예요. 고모와 이모가 한 번씩 찾아왔지만 자신들이 우리를 맡을 수 없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갔어요. 저는 고모와 이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모도 자식이 셋, 이모도 자식이 둘인데
우리까지 맡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고모와 이모가 저와 지희를 각자 한 명씩 맡자고 했는데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였거든요. 보육원이 마음 편했어요. 10살이 넘으면 입양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떨어질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동생을 챙기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출소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원래 성격이 강한 편인데 보육원에 와서 더 강해졌어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지켜내야 했고 동생까지 보살펴야 하니까 의도적으로 강하게 무장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동생은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착하고 순하지만 소심하고 겁 많은 지희를 위해서라도 저는 늘 강해야 했어요. 우리는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학교에서도 혹시 보육원 출신이라고 지희가 괴롭힘을 당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심장병이라고 했죠. 지희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저보다 2분 늦게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숨 쉬는 게 힘겨워 보인다고 의사가 말했대요. 3살 때 심장 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아버지의 부도와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아서 지희 심장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백방으로 후원자를 찾아다니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들 살기 힘든데 누가 보육원 애들까지 신경 쓰겠어요. 정부 지원받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는 원장님께 통장을 드렸어요. 아마 이럴 때 쓰라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같았거든요. 원장님은 금액을 보고 놀라셨지만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보육원에 가끔 기부도 하시고 봉사도 오시는 부잣집 사모님이 선뜻 동생의 수술비를 대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죠. 당장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분이 지희 수술도 해주시고 지희를 딸로 입양하고 싶어 하셔. 네. 그분도 딸이 있었는데 사고로 잃으셨어. 우리 보육원에 봉사 오실 때마다 지희를 보시더니 딸 생각이 나신대. 지희만 입양하시려는 거야. 내가 지희를 끔찍히 여기는 거 나도 알아. 아버지가 출소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난 그 말 안 믿어. 오시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지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 난 내가 지희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은 일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분 정말 좋으신 분이야. 지희가 거기 가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저는 며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제 힘으로는 지희를 살릴 수 없었고 원장님 말씀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해도 그때까지 지희가 산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지희를 지키겠다는 제 다짐보다 지희가 행복해지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원장님은 정말 잘 생각했다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동생을 보내는 순간까지도 갈등이 많았어요. 지희는 그냥 수술하러 가는 줄 알고 들떠 있었죠. 언니,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그래, 건강해져서 와. 언니가 기도해야 돼, 알겠지? 알았어, 걱정 마. 이거 언니 줄게. 내가 가장 아끼는 핀이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갖고 있어. 나 없다고 울지 말고.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하라고. 건강해져서 오면 다시 줄게. 알겠지, 그럴게.
사모님이 직접 차로 동생을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멀발치서 사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고 사모님은 저를 보지 못하신 듯 원장님께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굳어질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더는 아프지 않을 때까지 울었고 너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억지로 버텼어요. 언젠가는 동생을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생활했어요. 원장님은 간간히 지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수술이 잘 됐고 사모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지낸다고 하셨죠. 혹시 저를 안 찾냐고 물으니까 안 찾는다고 하시더군요. 조금 섭섭했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보고 싶다고 울면서 뗐으면 양어머니가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믿었어요. 내가 지혜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그쪽 사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제 딸로 입양해서 이름도 바꾸고 잘 키우고 있는데 내가 자꾸 연락하면 지희가 적응을 잘하겠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희 행복만 빌어주자. 원장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쌍둥이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워하면 지희도 그리워하고 제가 슬프면 지희도 슬플 테니까. 저는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아버지가 출소하셨어요. 약속대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이미 지희가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한바탕 소란을 피우실 텐데 아버지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저도 굳이 지희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지희를 데려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와 살게 된 것에 대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한동안은 여관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없었거든요. 고모와 이모에게 받을 돈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막노동을 하시면서 3개월 만에 단칸방 월세를 얻으셨어요. 하지만 일이 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한 달에 절반 이상은 쉴 때도 많았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일을 나가지 못하셨고 일을 안 나가면 종일 술을 드셨어요. 안주도 없이 빈속에 소주를 들이키시면서 술에 취해 잠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평생 사업만 하셨던 아버지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자신을 보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술 냄새 풀풀 나는 방 안에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게 참 괴로웠어요. 저는 항상 문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숙제를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지만 집에 먹을 게 거의 없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쌀을 사놓지도 않고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동네 슈퍼에서 외상으로 먹던 것도 몇 달 밀리면서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았죠. 배가 너무 고파서 수돗물만 마시다가 결국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병원 선생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동네 성당에서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 성당에 우리 반 반장이 다니고 있었는데 저에 대해 들었나 봐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면서 전과자 딸이라고 놀리고 괴롭혔어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제가 화를 내거나 아이들과 맞서면 저만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억울하고 눈물이 났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빨리 세월이 흐르고 어서 어른이 되기만을 기도했어요.
어른이 되면 스스로 제 삶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대학은 포기했어요. 디자인과에 가고 싶었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제 형편상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 10대들의 우상이었던 서태지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스타가 됐잖아요. 밤마다 혼자 라디오를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랬는데 하루는 DJ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절망을 먹고 산다고요. 절망이 깊으면 희망도 커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고3 겨울 방학 때 만취한 아버지가 거리에서 주무시다가 동사하신 거예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냥 잠들었는데 새벽에 전화벨이 불길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경찰서라는 순간 아, 왔구나 직감했어요. 제가 볼 때 아버지는 언제 잘못되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셨거든요. 그만큼 늘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시원섭섭하다고 하면 너무 솔직한 걸까요? 아버지의 부재보다는 이제 정말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밤새 울었어요. 고3이 되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알바를 했어요. 대학은 포기했지만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디자인 학원에 등록했어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디자인 학원은 어느 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가끔 수업하러 가다가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격지심 때문이겠죠. 지금은 너희들보다 못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대단해질 거야 라는 작은 오기를 부렸나 봐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 정말 신났어요. 어느 날 큰 패션 회사에서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는 공고가 붙었어요. 그 공모전은 대학 디자인과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공모전이었죠. 당선만 되면 그 회사에 특채되는 특전이 있었거든요. 저는 공모전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겐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어요. 밤새 스케치하고 콘셉트에 맞게 색깔과 느낌을 입히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2달이 지나고 디자인 학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제가 그 공모전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학원 개원한 이래 대상은 처음이라며 저를 안고 팔짝팔짝 뛰시는데 저는 영 실감이 안 났어요. 학원 창문에 축하 현수막이 걸렸죠. 그 공모전에서 고교 졸업자가 대상을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다들 난리였어요. 심지어 근처 대학 디자인과 학생들이 대상을 받은 애가 누구냐고 우리 학원에 찾아오기도 했죠. 얼떨떨했지만 드디어 제 삶에도 서광이 비친다고 느꼈어요. 오래 갈망했고 간절히 소망했던 희망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산소에 가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잠깐 지혜 생각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지희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패션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제가 운 좋게 대상을 받고 특채로 들어왔다며 대놓고 무시했어요.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제가 디자인 시안을 내면 항상 기본기가 없다는 핀잔만 들었고 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만 받았어요.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뭘 알겠냐는
식으로 빈정거렸고 착각하면서 마냥 까분다고 뒷담화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저와 밥을 먹지 않아서 매일 혼자 먹었어요. 심지어 회의가 있는데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부서 사람들끼리만 회의를 했어요. 나중에 팀장님이 왜 회의에 안 들어왔냐고 저를 불러서 야단을 치셨고 아무런 공지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팀원들이 단체로 팀장님께 야단을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거의 사무실에서 유령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해 보였어요. 결국 사직서를 내고 나왔어요. 곧장 동대문 패션 가게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 디자인 학과에 입학했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코피를 쏟고 잠을 못 자서 쓰러지는 일도 많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에 더욱 열심히 했어요. 가게 사장님이 저를 잘 보셨는지 의류를 내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패션 사업을 하게 된 시작이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남다른 센스와 감각이 있다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용기를 내서 자체적으로 옷을 제작해서 팔았는데 대박을 쳤죠. 어떤 여배우가 그 옷을 입고 나오면서 완판되고 연이어 주문이 이어지면서 물량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예 저만의 브랜드로 승부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놓은 옷들이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저는 어느새 동대문 패션계에 큰 손이 되었어요. 스타들이 제 브랜드 옷을 먼저 입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생산량을 풀 가동시켜도 주문량을 다 댈 수 없었고 전국에서 올라온 도매상들은 제일 먼저 저부터 선점하기 위해 미리 예약금을 걸고 줄까지 설 정도였어요. 정말 꿈만 같은 시절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였어요. 동대문 시장은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데 마감할 때면 커다란 트렁크 2개 가득 돈을 담아야 했고 집에 와서 돈을 계산하다가 지쳐서 잠들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신은 시련을 주실 때 극복할 용기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행운을 주실 때는 불행도 함께 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제게 점포를 내주셨던 사장님이 패션 회사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디자이너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니까 저는 무조건 동업을 수락했어요. 디자인팀은 제가 맡고 전반적인 운영은 사장님이 맡기로 했죠. 사업장과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사장님과 제가 반씩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일단 제가 투자금 전부를 다 댔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제 인감 도장까지 다 맡긴 채 새로 출시할 디자인에만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믿었기에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길함은 현실이 되었죠. 사업장과 생산 공장을 짓겠다던 사장님의 말은 다 거짓이었고 제 인감 도장으로 억대의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채권 추심이 들어와서야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 한동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질 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누군가는 노랗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허옇게 희뿌옇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정신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며칠 동안 픽픽 웃음만 나오기도 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작정하고 사라진 사장님을 찾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집과 차와 사무실 모두 넘어갔어요. 나중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0원짜리 달랑 하나 남았더라고요. 10,000원을 들고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우동집에 들어가 우동 한 그릇을 먹었어요. 며칠을 굶고 처음 먹은 거라 정말 꿀맛이었어요. 빈털터리 주제에 배가 고픈 걸 보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죠.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참 걷다 보니 한강이었어요. 작정한 건 아닌데 발길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천천히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목까지 물이 차오르자 덜컥 겁이 났죠. 그때 누군가 소리를 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붙잡았어요. 미쳤어요?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웬 남자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저는 나가지 않으려고 바둥거렸죠. 결국 남자가 저를 번쩍 안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처음 보는 남자의 가슴을 치고 또 치면서 왜 살렸냐고 마구 소리치고 대들었어요. 남자도 황당한지 한참이나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진정이 안 되었어요. 남자는 근처 가게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를 조금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묵꼬치를 10개나 먹었어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좀 전까지 죽겠다고 설치던 사람이 맞나 싶은 눈빛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입니다. 왜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대놓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죽으려는 사람들 다 비슷하죠. 뭐 살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는 그쪽은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세상에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오지랖 넓어 보이는 아저씨 같아요. 저는 그날 생판 처음 보는 그 남자에게 제 얘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살아온 날들을 다 말했어요. 아마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어요. 죽음에 실패해서 사랑에 빠진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한강에 운동하러 갔다가 저를 봤대요. 뭔가 조짐이 이상해 보여서 내내 눈에 띄었답니다. 해병대 출신의 남편은 제가 물속으로 뛰어들자마자 몸을 날려 저를 구한 거였죠. 그리고 제 서러운 얘기를 다 듣더니 다음날 정식으로 한 번 더 보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자기한테 시집 오라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자기에게 한번 맡겨보라는데 저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저를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면서 온몸의 긴장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또 희망을 꿈꾸었고 행복을 기도했어요. 시댁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힘들었던 제 과거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잘 살아왔다고 격려해 주시는데 이렇게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남편이 그렇게 믿음직하구나 생각했죠. 저는 빈털터리였지만 아버님이 몰래 봉투를 주시면서 필요한 걸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자취방에 신혼집을 꾸몄어요. 남편은 디자인 공부도 하고
다시 시작할 생각도 하라면서 늘 응원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필요한 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고 있었죠.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한번 거래를 하면 절대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화목한 시댁과 든든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할 때 이모처럼 잘 따랐던 분이 사정상 가게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어받아 하게 되었고요.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다시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펴보고 늘 고민했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게 몇 배는 더 어려웠죠. 뭔가 대단한 걸 디자인해서 대박치고 싶은 욕망도 자꾸만 제 속에서 비집고 나왔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강에 갔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작지만 단단하게 오래 가자는 게 저와 남편의 가치관이었고요. 그렇게 동대문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하고 아들도 낳았어요. 남편이 약품을 납품하던 한 산부인과 원장님이 아들 출산 소식에 축하하면서 산후조리원 티켓을 선물하셨어요. 그 산후조리원은 유명인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이었어요. 저희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출산하고 바로 그곳에 입원했어요. 쾌적하고 넓은 조리원은 마치 5성급 호텔 같았죠. 조리원에 입원하고 이틀 뒤에 산모의 건강을 체크한다면서 룸마다 전담 간호사가 일일이 방문했어요. 그때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봤네요. 괜찮아요. 산모치고는 꽤 예쁘시네요. 네, 혹시 뭐 말씀하세요? 좀 이상해서요. 뭐가요?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분명 2달 전에 퇴원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요? 제가 어리둥절해 하니까 간호사는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속엔 저와 똑같이 생긴 산모가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한눈에 봐도 부잣집 사모님 티가 물씬 풍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희였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머리를 묶어서 올린 모습까지 닮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 동생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기적 같았죠. 간호사님, 이 산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함부로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산모를 꼭 만나야 해요. 저는 간호사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만 했어요. 어릴 때 입양 보냈던 쌍둥이 동생이라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간호사는 제가 딱하긴 한지 알겠다면서 일단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먼저 물어보겠다고 했죠. 다음 날 원장이 저를 찾아와서 입양 보낸 동생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요. 그동안 살느라 잊고 살았지만 결코 잊은 적 없는 그 얘기들을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간간히 제가 울으니까 원장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었죠. 며칠 뒤 원장이 다시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주었어요. 제가 그 산모와 친정어머니이신 사모님을 좀 알아요. 하지만 저도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 집안에서 혹시 입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모님께 연락했더니 산모를 보기 전에 먼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집안에선 입양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조심할 수도 있는데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을 만나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렸어요. 사모님은 오래전에 잠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했던 얘기를 들으셨는지 많이 안타까워 하셨고요. 입양할 때 쌍둥이라는 소리는 미처 듣지 못했대요. 아마 보육원 원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지희가 너무 아픈 상태라 쌍둥이라는 것까지 말하면 입양하는 양부모 입장에서 조금 고민할 수도 있어서 그랬을 거고요. 저는 지희가 입양하는 날 잠깐 인사만 했는데 사모님은 지희에게 꼭 닮은 언니가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어요. 쌍둥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둘 다 입양해서 키웠을 거예요. 우리 은정이 키우면서 우린 너무 많은 행복을 받았거든요. 아, 참. 이름을 은정이로 바꿨어요. 네, 들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언니도 챙겼어야 했는데 원장님이 언니는 아버지가 데리고 갈 거라고 해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원장님이 쌍둥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희가 아니라 은정이가 이렇게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서 사랑 듬뿍 받고 잘 자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은정이가 언니를 기억 못해요. 뜻밖의 말에 놀랐어요. 은정이는 입양이 되고 바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잘 됐고 회복도 빨랐고요. 곧 은정이는 저희 집으로 왔는데 언니만 찾으면서 매일매일 울기만 했어요. 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떼쓰고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해서 정말 한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어느 순간 지쳤는지 조금 잠잠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정부가 일하느라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집을 나갔어요. 아마 언니를 찾으러 나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시 외출 중이었고요. 나중에 은정이가 나간 사실을 알고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그날은 찾지 못했어요. 혹시나 유괴를 당한 건 아닌가. 가슴을 졸였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은정이는 건널목을 보고 무작정 길을 건너다가 마주오던 택시가 뒤늦게 은정이를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다른 쪽에서 오던 차와 부딪혔고 그 차가 은정이를 치는 바람에 저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급히 응급수술했지만 의식을 차린 은정이는 부분 기억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희한하게 자신이 지희라는 것도 입양된 것도 심지어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모두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직 저희를 친부모로 알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아이가 너무 가엾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땐 은정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게 그 아이와 우리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은정이에게 과거를 찾아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억을 되찾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기억을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언니를 만나도 자신과 너무 닮아서 신기하겠지만 언니라는 건 모를 거예요. 사모님은 제가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만나서 그 말을 해주신 듯 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은정이가 기억을 되찾지 않기를
내심 바랐던 사모님의 솔직함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은정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품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은정이를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듯이 눈이 동그래지며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희라고 해요. 아, 네. 저는 박은정이라고 해요. 우와, 근데 우리 너무 닮은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사모님께서 제가 따님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대문에서 패션 사업을 하는데 제 지인이 사모님을 모시고 매장에 한번 왔다가 저를 보셨나 봐요. 따님과 알고 지내면 너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엄마가 저랑 너무 닮았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진짜 놀랐어요.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모님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진짜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용서해 줄게. 유쾌하게 웃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와 사모님은 동생이 놀라지 않도록 적당히 둘러댔는데 그래도 은정이가 의심할 것 같아서 TV 보면 연예인 닮은 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동생도 그런 것 같다고 손뼉을 치면서 웃더니 이것도 인연인데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자는 거예요. 즉석에서 연락처도 주고받았고요. 사실 저는 그날 동생과 좀 다르게 보이려고 평소 안 하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도 동생은 한눈에 자신과 제가 너무 닮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무의식 중에도 우린 여전히 핏줄의 마력 속에 있었던 거죠. 그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어요. 둘 다 어린아이를 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육아 얘기를 많이 했죠.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수줍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지금의 은정이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고 밝게 웃으면서 옆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났어요. 은정이의 남편은 모 제약회사 대표라고 했어요. 둘이 만나서 연애하던 스토리를 쭉 풀어놓는데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었죠. 우리 둘이 떠드는 모습을 시종일관 조용히 들으면서 미소 짓는 사모님의 그 모습도 저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동생과 헤어지는데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마음 한편이 아렸어요. 근데 나 그 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문득 동생이 돌아서다가 제 머리에 꽂힌 핀을 보더니 지나치듯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억은 없지만 무의식 저편에 혹시 동생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핀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렸어요. 다행히 그거라도 기억해준 동생이 너무 고마웠고요. 저는 헤어질 때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또 보자는 말 대신에 건강하라고 말했어요. 행복해 보여서 너무 고맙다는 말 대신에 아이 잘 키우자고 약속했고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여전히 저는 동생과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요즘은 10살짜리 아들 녀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서로 하소연해요. 언젠가 여성 잡지의 젊은 기업인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동생의 남편과 동생, 그리고 10살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실린 것을 봤어요. 괜히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동생은 남편과 다투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늘 저에게 문자를 하고 전화를 걸어요. 제가 제일 편하다고 하네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에 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저만의 브랜드로 패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나름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 동대문 시장에 풀리면 대박을 치기도 하고요. 더 큰 욕심은 부리지 않아요. 동생도 잘 살고 저도 제 꿈을 이뤘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게 아닌가. 혼자서 생각도 해요. 이제 40을 넘겼고 앞으로 더 살 날이 많지만 저는 쉽지 않은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많이 잃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우는 것보다 나누면서 살까 해요.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곧 딸의 입양을 생각 중이에요. 물론 마음으로 자식을 낳는 거니까 나누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나누겠다고 한 것은 제 진심을, 제 열정을, 제 사랑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켜줄 거예요. 청춘 시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냉탕과 온탕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지만 다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남은 제가 기특하기도 해요. 이제 저는 매일 제 가족과 동생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